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2019년의 시대정신은 아마도 검찰개혁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각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 다소 입장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인 요즘 10여 년 만에 다시 꺼내보게 된 책이 있는데요. 법학자 김두식 교수님이 쓰신 헌법의 풍경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일했던 김두식 교수님은 체질상 검찰 조직과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바로 그만두셨답니다. 이후 미국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처음에 비전공자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법을 가르치면서 법하면 누구나 부담을 느끼고 어렵게 여기는 것을 보고 법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싶어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헌법의 풍경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법대 졸업 후 판검사가 아닌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의 본인의 이야기로 시작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그 두렵게 느껴지는 법 앞에서 나를 지킬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쉽게 쓰여진 책이라 나는 법알못이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 중에서 요즘 한참 관심 많으실 검찰을 언급한 부분 위주로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시면 검찰이 가진 특권의식과 막강한 권력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15년 전 초판 발행된 책이라 지금은 사라진 사법시험이 등장하는데요. 현재 검찰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분들은 다 사법고시 출신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이 책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특권의 내면화. 10여 년 전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수석,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들 이야기가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경을 딛고 그 자리에 섰는지 등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된 후에는 대개 왜 사법시험에 도전했는가 라는 무의미한 질문이 던져졌고,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라는 모범 답안을 내놓곤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보도도 줄었고 합격자들의 답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유행은 국제 변호사가 되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거나 통상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변화겠지요. 가끔 그 옛날의 합격자 인터뷰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처음부터 통상 전문가를 꿈꾸는 요즘의 세련된 합격생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법조계물을 먹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문 인터뷰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이야기했던 법조인들만이라도 자기 약속에 충실했다면 시민과 법 사이의 엄청난 괴리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법시험이라는 장벽을 넘어 들어간 곳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결코 그들에게 특권을 향유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특권과 특권의식은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그들의 삶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사법시험 횟수 및 사법연수원 기수는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람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수단입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법원,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에서도 사법연수원 기수는 그 사람의 법조 경력과 능력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담당 판검사와의 관계가 변호사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건 수입 요인이 되는 우리 법조 풍토에서는 동기생들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에는 판검사들과 친한 변호사들을 쉽게 골라 선임할 수 있도록 담당 판검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점수로 환산하는 희한한 데이터베이스까지 인터넷 유료 서비스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법원에 소속된 5급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최하 호봉을 받기 때문에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5급은 행정부 사무관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1년을 마치고 2년차가 되면서는 직급이 다시 올라가 4급이 되었습니다. 보통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이 4급 서기관이 되는데 10여 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승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법연수원들에게 너무 높은 직급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특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특권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눈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우습게 보던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가 역시 뭐가 달라도 달랐어 라며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가족들은 선조의 묘소에 모여 만세를 부릅니다.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험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충분히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날부터 습관적으로 뭐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한 척하는 법도 배우지만 이미 시험 합격자의 내면에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은 후입니다. 겉으로는 늘 겸손한 사람이지만 내면 세계는 땅값 상승으로 한몫 잡게 된 졸부들의 그것과 갈수록 비슷해져 갑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마담뚜 아줌마들이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며칠 뒤부터 우리 집에는 김두식 연수생 어머니를 찾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줌마들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담뚜들은 절대 사법연수생 본인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어디까지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마담뚜를 통해 아들을 처분할 생각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곤 하셨죠. 가끔은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집안에 좋은 색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전화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법연수생이라고 무조건 전화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시지요. 라고 집요하게 조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머니의 혀를 차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문안을 여쭙는 프로 마담뚜 아줌마도 있었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초기에는 친구들과 이런 마담또 아줌마들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운 적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빌딩 한 채를 제안받았다고 했고 누구는 최소한 10억을 지참금으로 보낼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허리를 구부려가며 웃었죠. 공식적으로는 이런 마담또 아줌마들이 혐오의 대상이었고 마담또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순진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 머릿속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얼마짜리라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하나둘 신부감을 설명할 때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대신 묻지도 않은 신부 아버지의 신분과 직업을 이야기하는 연수생들이 늘어갔습니다. 주변의 총각들이 하나씩 여유 있는 집에 장가가서 좋은 집과 자동차를 장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며 한탄했지만 은연중에 나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싹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혐오 속에서 내면화되는 특권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서서히 내면화되는 특권의식과 함께 늘 1등을 지향하는 수재들은 법조계 내부를 지배하는 몇 가지 논리에 순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의 제1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내내 우리들은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로 구성된 교수진들로부터 임용을 못 받으면 끝장이라는 세뇌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변호사로 나가게 되면 수임에서도 고생을 하고 전관 예우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더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도 일단 임용받을 수 있는 성적은 확보하고 변호사를 하더라도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제1논리와 함께 가는 것은 좋은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제2논리입니다. 이런저런 꿈을 가진 연수생들에게 선배들은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며 일단 너의 위치부터 확보한 다음 좋은 일을 해라 라고 충고합니다. 제1논리와 제2논리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실력을 더 쌓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바로 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더 갖춘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은 사법연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동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특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법조계에는 법조계의 논리가 있고 법조계만이 지닌 사람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는 사법연수원의 논리가, 검찰에는 검찰의 기준이, 법원에는 법원의 기준이, 대형 로펌에는 대형 로펌 나름대로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쓸데없이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 제3의 논리입니다.
튀는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한 곳이 법조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시민단체에서 쥐꼬리만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변호사들, 무료 상담을 자원하는 사람들도 법조계 내부의 눈으로 보면 그저 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떠서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남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수재 집단에게 튀는 동료의 존재는 술안주로 씹기에 딱 알맞은 대상입니다. 법조계 내부의 논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처음에는 그 현실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연수원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는 가운데 점차 전형적인 법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어느 선배 검사의 방에 놀러 갔다가 목격한 일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몇 명의 검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석에 있던 고참 선배가 여유 있게 전화를 받더니 곧 굳은 표정으로 예, 검사장님, 예 하며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표정에는 서서히 여유가 흘렀고 마지막으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옆에 있던 신참 검사들은 모두 속으로 어느 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건 모양이구나. 역시 선배 검사는 다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던 후배들에게 선배 검사는 누구누구 변호사야. 내 방에 사건이 있다네. 하며 자청하여 통화 상대방을 밝혔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부탁하기 위해서 건 전화였습니다. 아마도 그 선배 검사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분인 모양이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퇴직한 관료들을 부를 때는 그가 올라간 가장 높은 관직을 이름 뒤에 붙여줘야 한다는 관행이 실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한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을 부를 때는 그가 지금은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장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고 검사장을 역임한 사람에게는 검사장님 호칭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현직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초임 검사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자기가 잘 아는 검사를 통해 그 초임 검사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관 변호사가 부탁하는 것을 초임 검사가 매정하게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 변호사는 며칠 후 친하게 지내는 현직 검사장들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구누구 검사라고 있지? 그 친구 참 싸가지가 없더구먼. 변호사인 내가 부탁하는 걸 거절하는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선배를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니더라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가 검사라고 해서 변호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개 그 초임 검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누구누구라는 버릇없는 검사의 이미지만은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전관 변호사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관예우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장, 검사장에서 퇴직하고 한참이 지난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법원장, 검사장인 줄 착각하는 변호사들도 없지 않습니다. 남들도 법원장이라 불러주고 자기도 법원장 당시에 지녔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으니 그야말로 손색 없는 법원장이라 할 수 있죠.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관예우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내부에 담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하면 판사들이 쉽게 받아주고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신청을 하면 기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관예우는 어떤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상하관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개업 시기를 이야기할 때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를 마치는 경력 10년 전후를 최적기로 꼽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동기들 혹은 함께 근무한 친한 판사들이 한창 단독 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그동안 쌓아놓은 인간관계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부 통제에 앞장서야 할 법률가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법에 앞장서게 만드는 구조의 중심에는 바로 가족으로서 법조계라고 하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은 더할 수 없이 따뜻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법조계에서도 가족이란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검찰총장들은 신년사를 비롯한 내부용 연설문을 친애하는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으로 시작합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들도 취임사나 신년사에서 흔히 법원가족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도 법조계는 지금까지 일종의 가족이었고 공동운명체였습니다. 우선 법률가들은 사법연수원이란 단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선후배 또는 동기라는 끈으로 연결됩니다. 거기다가 사법연수원의 다수를 차지해온 몇몇 법대 출신이라는 끈이 추가되면 결속은 더욱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경기, 서울, 경복, 경남, 경북, 부산, 광주 일고 등 몇몇 비평준화 시절의 세칭 명문고 출신 배경까지 더해짐으로써 정권의 부침에 따라 특수한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통제 또는 국가 권력의 괴물화를 방지해야 할 사명을 지닌 법률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의 뿌리는 거의 독약에 가깝습니다. 단일한 뿌리는 내부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족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법조계입니다. 실력을 갖춘 청렴한 법률가로 평가받던 사람조차 인간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차떼기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장)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검사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유일한 수사의 주재자이며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의 존재는 곧 엄청난 책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사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검사입니다. 사람들 기억에 남지 못하고 사라져간 아침 드라마에다가 영화까지 합하면 검사는 그야말로 드라마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의 99%를 사무실에서 보내는 검사들 중에 격투기, 검도, 사격에 능한 사람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건만 드라마에서는 줄기차게 이런 격투기형 검사들만 그려댑니다. 법조계에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드라마에 검사만 등장하는 현상은 매우 한국적인 것이지요.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법정 영화를 생각해봐도 검사가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렇게 검사만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권력을 상징하는 데 검사보다 적당한 직업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 한순간에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그리는데 검사만큼 그럴듯한 직업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사제도의 도입은 형사사법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검사라고 하는 소추기관이 생겨나기 전에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한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종교재판관을 생각하시면 쉽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님, 즉 사또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님 재판에서는 검사와 판사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검사이자 판사인 원님이 그저 잡혀온 죄인을 향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소리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잘 알고 있어서 토설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부터 엄한 문초가 시작됩니다. 말이 문초지 주리를 틀어 다리를 찢는 등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고문이 행해졌던 것이죠. 서양에서도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재판관은 죄인을 잡아 고문하고 자백을 받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했습니다. 1808년 프랑스 치죄법에 의해 정착된 소추관 제도는 이처럼 하나로 뭉쳐져 있던 법원과 검찰의 업무를 분리시켰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도가 독일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와 검사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검사는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검사제도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이 막강한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와 기소만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면 범죄자들을 붙잡을 때마다 무죄의 확신이 없는 이상 한 명도 빠짐없이 기소해야 합니다. 유죄의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보류하는 판단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법원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검찰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검찰은 살인자나 강간자도 처벌 없이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설마 싶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희대의 살인마들에게 기소유예라는 엽기적인 처분을 내립니다. 이들은 단순한 살인범들이 아니었습니다. 군 형법상 반란 모의 참여 및 주요 임무 봉사, 불법 진퇴, 지휘관 계엄 지역 수소 이탈, 상관 살해 및 미수, 초병 살해죄 등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가지만 저질러도 사형 선고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하고 국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에게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였던 희대의 살인마들은 이렇게 해서 일단 법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검찰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고문 경관인 문기동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소유예가 공권력의 탈을 쓴 강간범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극단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문기동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기소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는 순간 그 사건은 일단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법원이 주도권을 잡는 공판이 시작되면 검사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중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건일수록 검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심한 감시와 견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어찌 보면 기소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기소유예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 사건일수록 검사의 권한은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한 기소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직 검사에게만 기소의 권한을 주는 기소 독점주의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이런 제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 대배심의 중요 범죄의 기소 여부를 맡기고 있고 독일도 주거 침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소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검사의 이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온갖 일을 다 검찰이 처리하는 독수리 오형제 검찰 시대는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를 통해 하루 종일 검찰 이야기만 듣게 되는 이 검찰공화국에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찰이 잘할 때는 다 함께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역량이 바로 그 격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법에 의한 통제와 국민 감시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괴물로 변할 경우 그 천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검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검찰 지도부는 대부분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인권과 거의 담을 쌓고 지내던 조직 분위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과거에 옳지 못했던 관행으로부터도 한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족인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일할 자신이 없는 검사들은 저처럼 빨리 옷을 벗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으로 검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명감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